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연구소 63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1번째, 두 번째 모두 이제 칸트의 윤리형이상학 정초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세 번째도 역시 윤리형이상 정초에 있어서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고정과 윤리에 있어서의 본문으로 들어가면 두 번째 단원이 되는데, 인간의 존엄한 근거는 그랬어요. 우리가 칸트의 윤리학 제1정언 법칙은, 정언의 제1법칙은, 정언명리의 제1법칙은 첫 번째 보편성, 두 번째는 인간의 존엄함,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한 근거 그랬으니까 이거는 결국은 제2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단원에 있어서의 학습 목표는 인간을 단순한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해야 하는 것은 하는 이유를 정당화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인간이 목적으로 대우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인간 자체가 존엄하다라는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는 인간을 수단 또는 도구화하면 안 됩니다 라고 지속적으로 배워왔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여기에 본격적으로 학습을 하기 전에 이 부분에 있어서 6개, 둘, 넷, 여섯, 7개에 대한 개념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자체라는 표현이 있어요. 칸트의 용어에 있어서 목적 자체라는 얘기는 어떤 다른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목적을 정립하고 추구하는 목적이 목적의 주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다른 어떤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활용하여, 이성이라는 건 누가 활용해요? 사람이죠. 사람, 인간이 활용하여 자유롭게 목적을 정립하고 추구하는 목적의 주체입니다. 누가요? 인간이. 그랬어. 사람은 목적의 주체이기 때문에 칸트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적 자체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목적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이성적 존재만이, 이 이성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사람만이라고 갖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성적 존재만이, 인간만이 목적 자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칸트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도구화, 수단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라고 내내 얘기하고 있는 게 칸트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인격 그랬어요. 인격이라는 건 사람의 순수한, 사람의 본래의 성품에 맞는 그러한 하나의 그 위치를 우리는 인격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서 어떤 표현을, 이성적 존재로 인간으로 목적 그 자체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존재로서의 절대적 가치를 지닌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인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품에 있어서 드러난 성격 이러죠. 인격이라는 건 사람의 하나의 격을 얘기하는데, 이 격이 뭐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성적 존재인데, 이 사람의 이성적 존재는 목적 그 자체, 목적이 주체가 된다고 그랬죠. 따라서 이 목적의 주체로서의 절대적 가치를 지닌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인격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객관적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객관적 목적이라는 거는 이성적 존재는, 그래서 인간은 하나의 인격으로서, 이게 목적의 주체로서 그것이 존재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인격의 목적의 주체로서 그 사람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 자체로서 사람으로서 절대적 가치를 지니는
객관적 목적이지 조건적 가치를 가지는 주관적 목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객관적 목적이라는 거는 모든 인간은 그 스스로의 목적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절대적 가치를 지닙니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객관적 목적이라는 것은 이러한 인간이 모든 사람에 있어서의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하는 그러한 절대적 가치를 지닌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게 객관적 목적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조건적 가치를 가지는 것은 뭐다? 이건 주관적 목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관적 목적은 객관적, 보편적과 다르게 개별적 특성이 있다는 거죠. 개별적 특성. 따라서 이거는 보편성이 아니라 보편성을 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특수성이라는 거예요. 특수성. 누구는 이것을 행할 수도 있고 누구는 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조건적 가치를 따지는 주관적 목적이라 하는데 그 주관적 목적이 아닌 객관적 목적일 뿐이다. 객관적 목적이라는 건 보편성이 이루어진 상태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자율 그랬어요. 스스로 법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뭐죠? 자율이라는 건 스스로 규제하는 힘, 그러니까 자제력, 스스로 억제하는 힘, 억제력이 있는 자, 이것을 우리는 자율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자율의 가치가 어떤 게 있냐면은 사실은 자율의 가치는 도덕과 윤리입니다. 도덕과 윤리는 내가 이것을 행했을 때의 가치를 느끼는 건데 도덕과 윤리를 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법적 제재를 받는 게 있고 받지 않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받으면은 그 도덕이라는 것은 법과 일치된 그 선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처벌을 받는 거지만 지금 자율이라고 하는 거는 너한테 맡겨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 이게 자율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율이라는 거는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그 안 했을 때의 그 목을 내가 감당하는 거고 했을 때는 내가 그 목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라는 그것이 자율이에요. 자율. 자, 여기서 보면 스스로 보편 법칙을 수립하고 이게 뭐예요? 칸트에 있어서는 준칙이죠. 이 준칙과 경루를 이루고 그 법칙에 스스로 복종하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목적이 나라 구성원들이 서로를 결코 단순한 수단으로 대우하지 않고 그랬어요. 언제나 동시에 목적 자체로서 존중해야 한다는 법칙 아래 체계적으로 결합한 정치 공동체를 우리는 목적의 나라라고 합니다. 목적 그 자체가 누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목적의 주체이자 목적 그 자체가 되는 것은 누구요? 인간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나라가 되려면은 우리는 이들 스스로 우리의 삶이 목적 그 자체가 돼야 되는데 이 목적 그 자체가 우리가 행위에 있어서의 발음의 근거가 되고 이 발음의 근거가 돼서 조화와 질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러한 조화와 질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정치 집단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정치 집단. 이러한 정치 집단을 두 마디로 하면 사회 이렇게 얘기하고 세 글자로 하면 공동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 사회를 뭐라고 해요? 이게 존중해야 한다는 법칙 아래 인간은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해야 한다라는 그 원칙 아래 우리가 체계적으로 결합한 정치 공동체를 우리는 목적의 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다른 얘기로 하면 이상국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국가, 이상사회. 그래서 도덕적인 정치 공동체의 이상을 우리는 목적의 나라라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거는 유교에서는 대동사회고 불교에서는
이 불국토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도교에서는 효국가민이 되겠고, 저기 어디죠? 그 플라톤에 의하면은 이게 이데아가 드러난 세상 이렇게 되니까 철인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 그런 거고, 맹자에 의하면 뭐죠? 왕도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고, 순자에 의하면 뭐죠? 예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등등등 되는 거예요. 이걸 이름하여 우리는 갈 수 없는 나라 유토피아냐? 아니요, 유토피아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실현을 못 시키고 있죠. 실현을 못 시킨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칸트가 얘기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칸트도 목적의 나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믿고 이 얘기를 썼겠죠. 자, 가격의 가치 봅시다. 가격의 가치는 어떤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유효한 정도에 의해 값이 정해지는 상대적 가치. 보세요. 가격의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목적 자체로 했을 때는 이건 가격을 매길 수 있다 없다. 인간한테는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가격을 매길 수 없는데, 가격을 매긴다는 것은 뭐죠? 가격을 매긴다는 것은 이건 뭐 효용성의 문제예요. 효용성이고 우리한테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이게 가치론적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유형한 수단이 되는 거니까, 그 효용의 가치가 높으면 가치가 높아지는 거니까 그게 가격의 가치가 상승하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유용한 정도에 의해 값이 정해지는 상대적 가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걸 한마디로 해서 효용성이에요. 효용성에 따라 이거에 대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아니면 희소성에 따라 그래서 계산할 수 있고 동일한 값이 다른 것으로 교환할 수 있는 가치를 우리는 가격의 가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환할 수 있는 그 가치, 이건 뭐죠? 지폐, 금전, 뭐 금, 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게 이거와 어떤 물건을 서로 교환을 한다. 일종의 물물 교환인데, 물물 교환에 하나의 대상을 뭐로요? 지폐나 아니면 돈이 가치를 지닌 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존엄성, 가격을 매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은 존엄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목적 그 자체의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가격은 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매길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는 무한가치. 그래서 인간은 무한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과도 교환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 게 사람이라는, 인간이라는 가치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목적론적 존재의 인간 존엄성 여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목적론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존엄성 그랬어요. 여기 보면 목적적 존재니까 이게 뭐죠?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목적 그 자체죠. 목적 그 자체로서 우리는 얘는 수단화할 수 있다 없습니다. 이거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랬잖아요. 그 목적으로서의 한 인간의 모습은, 인간이 왜 그래요? 존엄이라는 이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적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칸트는 뭐라고 했냐면, 목적적 존재는 칸트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목적적 존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본질적 혹은 목적적 존재는 돈으로 할 수 없고 교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유에서 무한 가치를 가진다고 그랬잖아요. 무한 가치를 가진 것이 뭐예요? 인간의 가치이다 이렇게 됐어요. 무한 가치라는 건 가치를 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만치 인간은 존엄하다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가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단적 존재는 교환이 가능합니다.
인간은 수단적 존재가 아니라 목적 그 자체, 목적적 존재로 지금 우리는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목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한 가치라고 해서 더 이상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칸트가 이러한 인간에 대해서는 뭐예요? 도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적적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때의 도덕심이 뭐죠? 인간의 이 도덕성이 있기 때문에 존엄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예요. 할 수밖에 없다. 왜? 존엄함의 모습은 어디에서 나온다? 도덕심에서 나온다. 도덕심.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무슨 동물이에요? 도덕과 윤리적 동물일 뿐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러한 동물은 뭐예요? 존엄함을 알고 있다. 존엄함을 안다는 것은 결국은 뭐죠? 얘가 목적 그 자체이다. 목적 그 자체이다. 따라서 이 목적 그 자체라는 건 목적적 존재이다. 아니면 목적론적 존재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목적적 존재로서의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얘를 존엄한 자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본문 내용에 보면 인간과 모든 이성적 존재는 그랬어요. 이성적 존재라는 거는 우리가 이때의 이성적 존재라는 거는 이 이성이 우리가 근본적인 발음에서 나와서 발음으로 이루어진 존재는 이게 아니라 인간과 모든 이성적 존재는 이 얘기는 헤아릴 수 있는 존재는 이게 뭐죠?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면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얘기예요. 인간과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존재는 목적 그 자체로 존재하며 단순히 이런저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한다면은 인간과 이 이성적 사고를 지닌 자들은 존엄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되죠. 근데 얘네들은 목적 그 자체라니까 존엄함을 지닐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이성적 존재는 모두 자신에게 하는 행위이든 다른 이성적 존재에게 하는 행위이든 그의 모든 행위에 있어서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모든 것,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논리적, 합리적 사고를 하는 모든 이성적 존재는 목적으로서만 대우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경향성의 모든 대상은 이 경향성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하고 싶어하는 방향이 있어요. 하고 싶어하는 방향을 우리는 경향성 그래요. 그래서 이 경향성의 모든 대상은 그러니까 하고 싶어하는 방향으로 내가 선택을 하려고 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이것을 이제 호기론 또는 아니면은 이게 내가 선호한다 선호 공리주의 선호 정약용의 호기론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같이 영향이 이끌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대상은 그랬으니까 이거는 경향성의 모든 대상은 경향성을 지닌 자는 누구죠? 경향성을 지닌 자. 지닌 자는 뭐예요? 인간이에요, 인간의 모든 대상은 단지 조건적 가치만을 갖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인간이고 여기에서 모든 대상은 단지 조건적 가치만을 갖는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죠? 존엄의 대상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겠죠? 존엄의 대상은 아니고 조건적 가치만을 갖는다. 이 얘기는 뭐예요? 수단적, 도구적 존재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 경향성과 그것에 기초한 필요가 없다면 경향성에 따르지 않는 것들이라면 그 경향성의 대상은 아무런 가치도 갖지 못한다. 이 얘기는
쓸모없는 존재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의 원천인 경향성은 우리가 하고자 하고 좋아하고 선호하려고 하는 것들은 절대적 가치를 갖지 못한다. 이 얘기는 존엄의 대상이 아니다. 존엄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되니까 존엄의 대상이 아니까 뭐죠? 절대적 가치를 하지 못하니까 갖지 못하니까 목적 그 자체가 되지 않는 수단과 도구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 얘기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이성적 존재는 그랬어요. 그러한 경향성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보편적으로 소망한다. 그러니까 모든 합리적인 존재들은 이러한 경향성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보편적으로 소망한다라는 얘기는 이게 결국은 경향성으로 벗어난다는 건 내가 선택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다름을 그냥 지키고 싶은 존재일 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름을 지킨다는 거는 나의 경향성을 선택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향성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보편적으로 소망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로 얻어질 수 있는 모든 대상들의 가치는 항상 조건적이다. 이 얘기는 보세요. 경향성으로부터는 어떤 조건에 따라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성이 없는 존재는 사람이 아닌 다른 것들은 단지 수단으로 상대적 가치만을 가지며 그래서 물건들이라고 불린다 그랬어요. 자,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받지 못한 물건의 대접을 받는 게 뭐죠? 우리는 인간을 사고 팔았을 때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 노예, 노비 이런 형태에 있어서의 하나의 물품 취급을 당했던 그러한 시대에 있어서의 인간은 뭐죠? 그때는 내가 사고 파는 하나의 물건들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들한테는 목적 그 자체도 아니고 존엄의 대상도 아니라는 거죠. 그에 반해 이성적 존재는 인간이라면 인격이라고 불린다. 인격들이라고 부른다. 했으니까 이 인격들이라고 부른다라는 건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자라고 불린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존엄적 존재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왜냐하면 인격은 그것의 본성상 스스로를 이미 목적 그 자체로 인격이라고 했을 때 사람의 격이니까 결국은 스스로를 이미 목적 그 자체로 단순히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특징 짓고 모든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하고자 하는 어떤 부분을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한다는 얘기는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이라는 얘기는 극기 봉래의 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극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 과욕이나 불급에 대한 것을 이기고 내가 제한하기 때문에 제한된 가치의 예를 따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격은 그것의 실존이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서 우리에 대해서 가치를 갖는 주관적 목적이 아닌 뭐죠? 객관적 목적이 된다. 누구나 인정하는 사례지 어떤 자만이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자만이 갖는 주관적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조건부에 합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조건적인 형태에서 얘기가 되는 거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인격은 그것의 존재 그 자체가 목적이며 다른 것들은 이것을 위해 단지 수단으로 쓰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어디서도 절대적 가치를 가진 것을 전혀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절대적 가치를 갖는다는 건 존엄 그 자체고 존엄 그 자체라는 거는 인간이 목적적 존재이자 목적 그 자체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라고 되는 거고, 그때 우리는 이성적 존재라는 거는 인간을 얘기하는 거지 헤아림, 합리적 이런 형태에 있어서의 어떤 조건에 따른 대상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모든 가치가 조건적이기 때문에 우연적이라면 이성은 어디에서도 최상의 실천적 원리를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모든 가치가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뭐죠? 이거는 우리가 존엄에 대한 것을 무제한의 가치가 아니라 이거는 이게 조건적 모든 가치라는 거는 유한적 그 다음에 가격에 값을 매길 수 있는 그러한 가치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대신에 이러한 가치는 뭐죠? 조건적이니까 우리가 원리적인 거에 있어서의 이게 발견은 하기가 힘들 것이다. 원리적인 게 결국은 이게 원칙이고 이 원칙이라는 건 결국은 절대적인 거죠. 절대적인 것은 결국 보편적인 것은 상식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에게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목적 그 자체라고 목적적 존재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밑에를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최상의 실천 원리가 있어야 하고, 이때 최상의 실천 원리가 뭐죠? 최상의 실천 원리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것 그랬죠? 반드시 따라야 할 것. 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은 이게 얘를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해야 하는 것이다. 당위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당위의 개념. 그래서 인간의 의지와 관련해서 정언명령이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목적 그 자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반드시 목적으로서 의지의 객관적 원리를 형성하고, 의지의 객관적 원리를 형성한다는 것은 그의 보편성이 있어야 하고 누구나 인정을 해주는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보편적 실천 법칙으로서 쓰일 수 있어야만 한다 하니까, 보편적 실천 법칙으로 이 규범으로서 모든 이가 따르는 것으로서 쓰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의 근거는 이렇다. 이성적 존재는 인간은 목적 그 자체로 존재한다. 따라서 이성적 존재 인간은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을 목적 그 자체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한 이 원리는 인간 행위들의 주관적 원리, 준칙이 된다. 이때 준칙의 개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준칙의 개념은 주관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보편성을 얻었을 때 우리는 그걸 준칙, 경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뭐예요? 그렇게 생각한 이 원리는 인간들 행위의 주관적 원리, 준칙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보편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모든 이성적 존재 역시 나에게 적용되는 그 동일한 이성에 근거해서 그들 자신을 목적 그 자체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이성적 존재는 뭐죠? 그런데 다른 모든 이성적 존재 역시 나에게 적용되는 그 동일한 이성에 근거해서 그들 자신을 목적 그 자체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뭐예요? 결국 이건 인간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 것들은 이렇게 되는지 그들 자신을 목적 그 자체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성적 존재가 목적 그 자체라는 원리는 동시에 객관적 원리로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최상의 실천적 근거가 된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의무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무적. 이 원리로부터 의지의 모든 법칙들이 도출될 수 있다. 이때 이 원리로부터 의지의 모든 법칙들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선별적이에요? 아니면 조건적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므로 그 실천 명령은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보세요. 내가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인간성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단순한 수단으로 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위하라 하니까 이게 뭐예요?
보편성의 원칙이에요. 보편성의 원칙에 여러분들은 따라줘야 합니다. 왜? 얘가 존엄하기 때문에. 그 다음 봅시다. 인간성과 인간성과 목적 그 자체로서의 이성적 존재는 모든 인간의 행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최상의 조건으로서 여기에서의 행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거는 우리가 쉽게 보면 도덕, 윤리 이렇게 살펴도 이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조건으로서 객관적 목적으로 표상이 된다. 그래서 객관적 목적은 법칙으로서 모든 주관적 목적들을 제한하는 최상의 조건을 형성해야 하므로 순수 이성으로부터 생겨나야 한다. 이때 순수 이성이라는 건 뭐죠? 순수 이성이라는 것은 순수 이성이라는 건 보편적의 원리의 그 하나의 틀이에요. 틀. 봅시다. 다시. 여기서 보면 객관적 목적은 법칙으로서 모든 주관적 목적들을 제한하는 최상의 조건을 형성해야 하므로 순수 이성으로부터 생겨나야 한다. 이성의 본바탕으로부터 그랬어요. 근데 이 본바탕이 뭐죠? 원리 원칙에서부터 생겨나야 한다. 이게. 그러니까 객관적 목적은 법칙으로서 모든 주관적 목적들을 제한하는 조건부로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있는 것들을 객관적 법칙으로서 얘네들이 조건부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제한을 둬야 된다라는 거죠. 이때 제한을 뒀을 때 이렇게 행해지는 것들은 최상의 조건을 형성해야 하므로 이때 최상의 조건이라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준칙, 경률 이런 형태의 모습이 아닐까요? 격율.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보편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편성을 형성해야 하므로 순수 이성으로부터. 보편성은 어디에서 나와요? 우리는 동양은 천이고 여기는 절대적 가에서 나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 실천적 법칙 수립의 근거는 객관적으로는 규칙을 법칙할 수 있도록 만드는 보편성 형식에 있고 그랬어요. 보편성 형식에 있고 뭐예요? 주관적으로는 목적에 있다. 주관적으로는 목적에 있는데 그게 뭐죠? 목적 그 자체에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와 하면은 이게 동일한 형태의 의미를 갖지 않으면은 이 뒤는 말이 틀려져야 돼요. 그런데 주관적으로는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목적입니까? 인간은 목적 그 자체로서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얘가 이하고 등치의 값을 갖는다 이렇게 되죠. 그러나 모든 목적의 주체는 인간은 각각 이성적 존재이고 목적 그 자체이다 했을 때 이때는 인간으로서의 지녀야 할 합리적 논리적인 그런 바탕이자 목적 그 자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 이제 이로부터의 의지의 원리를 보편적 실천 이성에 일치하게 하는 최상의 조건으로서 여기까지가 결국은 선의지의 또 다른 표시죠. 선의지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이게 선의지로서 각 이성적 존재의 의지는 보편적 법칙을 수립하는 의지라는 이념이 나온다. 이것이 결국은 선의지의 하나의 표식이다. 그 선의지에 따라 보편적으로 법칙을 수립하는 의지와 양립할 수 없는 모든 준칙은 양립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뭐죠? 동일시된다, 일치한다 하는 모든 준칙은 배척된다. 의지와 양립할 수 없는 모든 준칙은 배척된 이 원리에 따라 보편적으로 법칙을 수립하는 의지와 양립할 수 없는 모든 준칙은 보편적 법칙을 수립하는 의지와 이게 선의지잖아요. 우리 이 선의지와 서로 대면 양립한다. 양립할 수 없는 모든 준칙은 배척해야 한다. 양립의 의미가
이게 이 등치의 의미를 얘기하나 아니면 반대의 의미를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는데 요 양립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더 한번 더 살펴봅시다. 그러므로 의지는 단지 법칙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자기 스스로 법칙을 수립함으로써 그 법칙에 종속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의지는 법칙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의지는 결국은 누구예요? 우리는 자율적 존재로서 스스로 여기에 종속하는 것이다 했으니까 선의지의 행함은 뭐예요? 이게 윤리와 도덕입니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각 인간의 의지는 자기의 모든 준칙을 통해 이 자기의 모든 준칙을 통해라는 건 내 주장을 기본으로 해서 보편적인 가치를 지니게 하는 것을 통해 보편적으로 법칙을 수립하는 의지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원리를 타율에 속하는 다른 모든 것에 대비하여서 이게 타율이라는 건 뭐죠? 이게 법적인 제재예요. 법적 제재. 여기에 대비하여 의지의 자율 원리라고 부른다. 이때 의지의 자율 원리는 뭐죠? 도덕과 윤리의 행함입니다. 이 도덕과 윤리의 행함은 뭐예요? 이게 법적 구속이 아니라 제재에 대한 게 아니라 나의 선택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자율의 원리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성적 존재는 자기 의지의 모든 준칙을 통해 내가 설정한 보편적인 가치를 통해 보편적으로 법칙을 수립하는 것은 자로 생각해야 하고 수립하는 자로 생각해야 하고 맞죠? 그런 관점에서 자신과 자신의 행위를 평가해야 한다. 이 얘기는 뭐죠? 자신과 자신의 행위를 평가해야 한다라는 얘기는 보편성을 지니는 자가 되었을 때만이 우리는 그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이성적 존재라는 개념은 그것에 따른 매우 생산적인 개념, 목적의 나라라는 개념으로 나아간다. 결국 이게 이상국가잖아요. 이상국가 아니면 우리가 이상 조화로운 공동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성적 존재는 모두 자기 자신과 다른 이성적 존재를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항상 중심의 목적 그 자체로서 대해야만 한다는 법칙하에 종속해 있다. 뭐가요? 이성적 존재는. 이성적 존재에 따라서 이게 뭐예요? 보편적인 것을 따르는 뭐예요? 자율적 존재입니다. 자율적 존재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내가 집니다. 내가. 이렇게. 그리고 이 때문에 공동의 객관적인 법칙들에 의한 도덕윤리죠. 이성적 존재들의 체계적 결합, 즉 하나의 나라가 생긴다. 이 나라는 여기에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진다. 이 얘기죠. 공동체. 그래서 이 공동체는 이성적인 존재들이 서로 목적과 수단이 되는 관계를 의도하고 있으므로 목적의 나라라고 불릴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목적의 나라에서는 모든 나라에서는 가격을 갖거나 존엄성을 가져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 보세요. 가격을 갖거나 존엄성을 갖는데 이건 뭐죠? 가치론자이고 이거는 존엄성은 우리가 반드시 이거는 그 존엄에 대한 존엄한 것에 대한 하나의 자기의 수긍하는 자세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격을 갖는 것은 같은 가격을 갖는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에 반해 존엄성을 갖는 것은 모든 가격을 초월해서 가격을 매길 수 없으므로 무제한적 가치라고 그랬죠. 아까 무제한적 가치의 존재이므로 같은 가격을 갖는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것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 그만치 개별 특성이 있으면서 존엄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봅시다. 이게 칸트죠. 케니스 베르크에는 칸트의 동작입니다.
자, 칸트는 지금 보면 보편적인 인간의 경향성의 필요와 그 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시장 가격을 갖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인간의 경향성, 그러니까 이게 기호 선호하는 것, 선호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필요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이건 뭐죠? 절대적인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것들은 시장 가격을 갖는다. 이게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값의 가치를 지불해서 내가 얻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필요와 상관없이 어떤 취미나 순전한 유의에서 우리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은 애호 가격이다. 우리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은 내가 흥정할 수 있는 그러한 가격을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목적 그 자체인 것은 단순히 상대적 가치, 즉 가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적 가치, 존엄성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칸트의 제1명령은 보편성의 원칙이 되고 제2명령은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의 인간은 존엄하다라는 존엄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 존재는 그 자신의 본성상 이미 목적 그 자체로서 그리고 목적에 나라에서 법칙을 수립하는 자로서 모든 자연 법칙에서 자유롭고 단지 그 자신이 세운 법칙에만 법적 안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죠? 이게 이름하여 공정 중에 사회 공정이에요. 사회 공정. 사회에서 자기네들끼리 약속한 거에 대한 약속에 대한 시행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러한 법칙에 따라 그의 존칭은 보편적인 법칙을 수립하는 것을 속할 수 있다. 이성적 존재는 법칙이 그에게 정해주는 가치 이외에는 아무런 가치도 갖지 않는다. 이거 보세요. 이성적 존재는 법칙이 그에게 정해주는 가치 이외에는 아무런 가치도 갖지 않는다라는 건 뭐죠? 순리에 따른다 이 얘기예요. 순리에 따른다. 순리에 따른다. 그러나 모든 가치를 규정하는 법칙 수립 자체는 바로 그 때문에 존엄성을, 즉 무조건적이고 비교될 수 없는 가치를 가져야만 한다. 그러나 이 법칙 수립에 대해 주어질 수 있는 유일하게 알맞는 어휘는 존경뿐이다. 따라서 자유로운 인간과 모든 이성적 존재의 존엄성의 근거이다. 여기 보세요. 자유로운 스스로의 선택의 결과는 인간과 모든 이성적 헤아릴 줄 아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존재의 존엄성의 근거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들의 주체, 즉 이성적 존재는 자기 스스로 목적을 정립한다는 점에서 다른 존재와 구별되고 두드러진다. 이성적 존재 자신은 결코 한낱 수단이 아니라 모든 수단을 사용해 있어 최상의 제한 조건으로서 다시 말해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서 행위들이 모든 준칙의 자 보세요. 여기 뭐 보면 그에게 정해주는 가치 이외에는 아무런 가치도 갖지 않겠죠. 그러나 모든 가치를 규정하는 법칙 수립 자체는 법칙 수립은 뭐죠? 모든 가치를 규정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가치를 규정한다는 건 공정이에요. 공정. 근데 일부에 대한 가치만 인정한다라고 하면 그게 뭐죠? 이게 공정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일시적 현상 이렇게 되죠. 일시적 현상. 그 때문에 존엄성을 즉 무조건적이고 비교될 수 없는 가치를 가져야만 한다. 그리고 이 법칙 수립에 대해 주어질 수 있는 유일하게 알맞는 어휘는 존경뿐이다. 따라서 자유로운 인간과 모든 이성적 존재의 존엄성의 근거는 이거이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적들의 주체, 즉 이성적 존재는 자기 스스로 목적을 정립한다는 점에서 이게 뭐죠? 삶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다른 존재와 구별되고 두드러진다. 그래서 이성적 존재 자신은 결코 한낱 수단이 아니라 모든 수단을 사용해 있어 최상의 제한 조건으로서 다시 말해
동시에 목적으로서 행위들의 모든 준칙이 근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성적 존재는 뭐죠? 스스로 목적을 정립하는 존재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결코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해져야 하고, 그리고 모든 수단의 사용에 있어 최상의 제한 조건으로 다시 이것을 기록을 해준다면 동시에 목적으로서의 행위들의 모든 준칙이 근저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지금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하는 이들이 있어요. 이게 소방관,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가난한 데서 이제 봉사를 하는 사람이겠죠. 더 알아보기 목적 자체로서의 인격의 존엄성을 한번 봅시다. 칸트는 인간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최고의 원리, 지금 이게 최고의 원리라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인격에 있는 인간은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고 단순한 수단을 대하지 말라. 이게 편성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정언명령을 제시를 해요. 그 다음 목적 자체의 정식 혹은 인간 존엄성의 정식이라고 보면은 인간 존중의 원리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우하지 말라는 것은 목적 자체의 정식이자 인간 존엄성의 정식으로 인간 존중의 원리를 여기에 담고 있다. 그 다음 이 정식은 인격을 단순한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는 표현과 동시에 목적으로 존중하라는 표현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 이것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단순히와 동시에라는 표현에 유의해야 한다. 다시 한번 볼까요?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인격에 있는 인간성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이 얘기는 뭐예요? 모두 동등하게 대하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언제나 동등하게 목적으로 대우하고, 단순한 수단으로 대우하고. 단순한 수단이라는 건 뭐죠? 도구나 이게 어떤 이용물로 활용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인간은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스스로 충당할 수 있는 자족적 존재가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 공동체라는 걸 구성해서 각기 필요한 것을 초기에는 물물교환했지만 그 후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폐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물건과 지폐를 이제 교환하는 사실로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타인을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타인을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뭐죠? 현대 사회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현대 사회의 모습. 칸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칸트의 정신은 우리의 목적을 위하여 타인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거 보세요. 타인을 수단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그랬죠? 사용을 할 수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는 인간을 단순히 수단으로만 사용될 수 없는 존엄한 존재로 보았다. 인간은 단순한 사물이나 물건과는 다르고 인간은 자신의 이성적 특성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목적을 정립하고 추구하는 이성적 존재로서의 이거 보세요. 이성적 존재로서 목적 그 자체이다 이렇게 돼 있죠. 누가? 인간은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점에서 칸트는 인간이 다른 사물들을 갖지 못하는 존엄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이 존엄성이라는 것은 보편성 존엄성이라는 건 인간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도덕적 가치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지만 서로를 수단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게 왜 그래요? 서로를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거는 그거는 이익을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자기만의 이익 추구 아니면 편안함 이런 거겠지. 그래서 상황에 처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언명령 우리가 불가피하게 타인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 순간에도 타인을 단순히 수단으로만 이용해서는 안 되고 동시에 다른 사람도 나와 마찬가지로 목적을 지닌 존재로서 그를 존엄하게 대할 것을 명령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존엄하지만 자력적 존재가 아닌 우리 인간의 자기 자신과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이다. 여기서부터 여기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나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죠. 그러면서 서로를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얘가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언명령은 우리가 불가피하게 타인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 순간에도 타인을 단순히 수단으로만 이용해서는 안 되고, 이 얘기는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상대를 수단으로 도구화하기는 하긴 하되, 이때 단순히 수단으로만 활용되는 게 아니고 동시에 다른 사람도 나와 마찬가지로 목적을 지닌 존재로서 그를 존엄하게 대해야 할 것을 명령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 주변에 몇몇만이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받아들이게 해서 주변도 역시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용해서는 안 되고 동시에 다른 사람도 나와 마찬가지로 목적을 지닌 존재로서 그를 존엄하게 대할 것을 명령한다. 이것이 존엄하지만 자적적 존재가 아닌 우리 인간이 자기 자신과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이다. 결국은 이건 자리이타예요. 자리. 결국 이거는 자리이타의 관계를 지금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람직한 관계 설정의 의미도 될 수 있다. 자, 더 알아보기 한번 봅시다. 목적 자체로서 사람으로서의 인격이 존엄성 그랬어요. 칸트는 인간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최고의 원리로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인격인 인간성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고 단순한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라라는 정언명령을 제시해요. 이것이 목적 그 자체의 정식 혹은 인간 존엄성의 정식이라, 지금 보세요. 목적 자체의 정식 또는 존엄성의 정식이라고 불리는 인간 존중의 원리이다. 이 정식은 인격을 단순한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는 표현과 동시에 목적을 존중하라는 표현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 이것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단순히와 동시에 라는 표현에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스스로 충족할 수 있는 자족적 존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타인을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 칸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칸트의 정식은 우리의 목적을 위하여 타인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가서 많이 살려고 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는 인간을 단순히 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없는 존엄한 존재로 보았다. 그래서 인간은 단순한 사물이나 물건과는 다르고 인간은 자신의 이성적 능력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목적을 정립하고 추구하는 이성적 존재로서 목적 그 자체에 있다. 이 점에서 칸트는 인간이 다른 사물들이 갖지 못하는 존엄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우리는 목적 그 자체로서의 인간은 뭐예요? 존엄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그러나 인간은 존엄한 존재지만 서로를 수단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언명령은 우리가 불가피하게 타인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 순간에도 타인을 수단으로만 이용해서는 안 되고 동시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목적을 지닌 존재, 인격적 존재로서 그를 존엄하게 대할 것을 명령한다. 이것이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고 지금 보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결국 이것이 존엄하지만 자족적 존재가 아닌 우리 인간의 자기 자신과 서로 이게 그 얘기가 되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는 무엇일까? 이게 마지막 같은데요. 칸트에 의하면 이성적 존재는 모든 목적의 주체죠. 그래서 그는 이성적 존재를 목적 자체로 불렀고, 목적 자체로서 이성적 존재는 사물과 구별되는 하나의 인격이라고 본대요. 그리고 이 인격은 존엄성의 가치를 가지고, 존엄성의 가치는 타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절대적 가치죠. 그러므로 인격은 계산할 수도 없고 다른 것에 대해
다른 것으로 대체되거나 교환할 수도 없는 절대적 가치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칸트는 인간의 이성적 존재가 이렇게 목적 자체로서의 존엄성의 가치를 지니는 이유를 의지의 자율에서 찾는다 그랬어요. 의지의 자율에서. 그래서 이성적 존재만이 자신의 이성을 활용하여 보편적 법칙을 수립하고 이 법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목적을 추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글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항을 질의를 받아요. 하나는 인격과 대비되는 삶으로 어떤 가치를 가질까? 두 번째는 인격 존중과 인격 모독의 차이는 무엇일까? 자 봅시다. 인격과 대비되는 삶으로 어떤 가치를 지닌가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은 목적의 나라에서 모든 것은 그 가격을 갖거나 존엄성을 가져요. 그래서 사물은 가격을 갖는 것으로 같은 가격을 갖는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가 있고, 사물은 가장 시장 가격과 애호 가격을 갖는 것으로 상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이에 반해 인격은 모두 그 자체로 내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지금 대비된 사물은 어떤 가치입니까? 했을 때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다. 그 다음 인격 존중과 인격 모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랬어요. 인격 존중. 인격은 계산할 수도 없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교환될 수도 없다. 이는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즉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인정하고 그의 자율적인 목적점을 목적 정립 능력을 존중하며 상대방도 나와 마찬가지의 목적을 지닌 존재로서 존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격 모독은 인간을 목적이 아닌 단순한 도구로 여기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목적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가 아니라 다른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엔 길이라면 아마 따라야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지금 3단원 윤리 형이상 정초 3단원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